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저는 매년 11월 중순경에 네일을 입는데 사실은 제가 네일을 잘 입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아래만 네일을 입고 왔더니 너무 따뜻하고 해서 그냥 열이 날 정도가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보내준 이 와이셔츠를 또 우리 정동지가 보내준 넥타이, 정상복 동지가 보내준 넥타이를 차고 모처럼 신장 차림으로 여러분에게 세상의 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파블로의 곤충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명저입니다. 이것이 장수풍뎅이지? 장수풍뎅이고, 왼쪽에 보여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데 왼쪽이 있는 것이 장수풍뎅이고, 오른쪽이 있는 것이 사슴벌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모처럼 여러분에게 구경시키려는 것은 제가 뭐 외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외국에서는 그 무슨 톡쇼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시작하자 워싱턴 DC가 어떠고 뭐 뉴욕 타임스는 어떠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나가는 뭐 자기들의 생활 잡기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서 저도 그거 좀 배워가지고 생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장수풍뎅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제 조카딸이 지금 곤충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장수풍뎅이는 생애가 1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슴벌레는 2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연장 때문에 그런지 사슴벌레가 더 2배나 비싸답니다. 그런데 그 암컷은 전혀 무장 체제가 안 돼 있고, 두 개 다 수컷은 자기 보호 그 뿔이나 갈퀴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가 싸움하면 장수풍뎅이가 이긴답니다. 그래서 아마 장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먹는 것은 이 사슴벌레는, 오른쪽 사슴벌레는 딱 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그냥 대서 그냥 빨아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먹는 습성, 식습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에다가 이걸 비교를 하자면 사슴벌레는 잡아가서 먹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먹을 것을 좀 챙기는 편이고, 그리고 장수벌레는 싸움은 잘하고, 그렇지만 이게 빨아먹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먹이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시사하는 그 비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안철수와 이준석의 그 식당 싸움을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는데, 그 여의도에 그 복집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복집 어느 복집인지 압니다. 방에 3개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옆에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복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서로 간에 이준석과 안철수 둘이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가, 얘기의 시작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뭐 좀 싫은 소리를 좀 했던 모양이죠. 그 사람도 미국에서 오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인요한 씨하고 할까지나 린턴 씨, 미스터 린턴 하기보다는 닥터 린턴하고 불러야 되는데 영어를 잘못한 것 같더라. 그런 코멘트를 하니까 옆방에서 그걸 듣던 이준석이가 화가 나서 안철수 씨 말 조심하시오, 좀 조용히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끔찍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다음에 내가 못할 말 한 건 아니지, 다 모두가 이den식을 싫어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있겠나, 저렇게 소리 지는 걸 바라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 말은 안철수답지 않는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가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이제 학벌을 내세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스카우트가 된 젊은 대표로서 깜짝 놀랄 만큼 국민의힘 대표도 하는 벼락 출세를 했는데 아직 국회를 들어오는 운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을 돼야만 큰 소리를 칠 거라고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고 좀 뭐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젊은이의 고독한 방황 이런 것이 보여요. 저도 뭐 사실 이준석 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암중 모색하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안철수와 이준석이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조우해가지고 이렇게 부닥치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자기들의 셈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복집이에요. 복요리. 비싸죠? 그런데 복요리는 잘못 먹으면 독이 잘못 들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생명이 뭐 끊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무슨 복을 먹을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떤 복을 받고 안철수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와 비슷하게 저 대구 옆에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 갑자기 이제 뭐 약속을 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들려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환담을 했는데 저는 뭐 그걸 달성 찻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하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갔을까? 아마 약간 보수와 좀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파, 그게 주로 탄핵 반대파입니다. 탄핵 반대파들의 표심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이 누구나 갔다 오라고 오누이라고 뭐 합니다 하는 그런 좀 아첨성 발언을 하면서까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그 나름대로 정치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보기는 쓰러움이 납니다.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너무 뻔뻔하다, 염치 없다, 얘기가 많은데 속이 빤히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뭐 정치 시즌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실무 총책으로 나섰던 것이 이제 현재로 봐서는 그의 뭐라고 할까, 그의 정치적인 원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대뜸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잘 지내겠다고 노력하고 그래서 풀었어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 그렇게 하는데 또 모른 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뭐 핵심이 되는 사람이 최서원 씨인데 옛날 그 최순실 씨. 그런데 아마 무슨 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어렵게 되고 한 것은 그 앞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최순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가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여파에 밀려서 최순실이가 이용당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이제 자유몸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조만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에 있는 그 사건, 뇌관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최서원이. 최서원을 풀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8년째 감옥소에 있는데,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뭐 제가 이건 본론은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져가고 8년 동안 감옥소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라는 게 가짜라는 게 천하에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컨대 이번에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예 내 최순실이 때문에 참 명분이 안 쓰고 하는데 그 윤 대통령께서 그 적당히 좀 풀어주시죠 하는 얘기가 전해졌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속된 말로 말해서 그거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간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때문에 들어가서 8년째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오누이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수해주고, 잔디가 깨끗해졌습니다. 대통령 오신데 잔디는 이발을 시켰습니다. 그 표현도 장난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건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환영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의 핵심인 죄 없는 최서원을 8년간이나 감옥소에 놔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춘추전국 시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만 그 정도는 박근혜가 하지 않았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설사 기대를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미팅을 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은 제 얘기를 들었어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얘기해서 최순실은 석방시키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물론 최순실가 와서 나와서 좀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적당히 핸들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더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완전히 풀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박 대통령 자신도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친박은 없다. 누가 내 이름 걸고 정치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옛날 서청원 의원이 했던 그런 식은 없다 하는 걸 선언함으로써 보수가 다 윤석열 쪽으로 몰려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수리로 해서 유영아 국회의원 만드는 작업도 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최서원 석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큰 의문부호입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론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10월 8일자인가? 오늘 나온 건가 이게? 10월 8일. 오늘 찍은 거고 이거 오늘 3년 전? 이게 이거 참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데 이게 2020년 10월 8일 날 찍었던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획 기사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와 A웹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하는 충격. 긴 글입니다. 긴 글인데 한국에서 만든 그 투표 기계, 선거 기계가 전 세계의 투표에 부정투표에 사용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제가 이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화국,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등등에서 이것이 가짜로 문제가 돼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선거가 무효화되고 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투표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게 미루 시스템인데, 미루 시스템이 그 AOM 만든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계를 외국에 팔았고, 팔기 위해서는 무슨 후원을 한다 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보다 더 큰 돈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마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수출 형태를 취해서 한국산 기계를 해외에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안 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공병호 박사도 뭐 아주 오늘 보니까 도둑놈들 책 시리즈 4권이 나왔더라고요. 4권. 그 여러분이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이 한국의 선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 때 63대 36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것을 폭로한 적이 있어요. 그 여기서 보니까 저보다 더 빨리 했다는 또 사람도 저 나무게 목소리 지가 제일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양반 교회 가서 제가 맨 처음 발언한 건데, 아무튼 누가 했던 간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사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자에게 최근에 부탁했습니다. 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전투표를 갖고 A, B, C가 있으면 A에는 사전투표가 뭐 10,000표, B에는 20,000표, C는 30,000표를 했을 경우에 63대 36을 이용해하고 그 사람의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를 조사해봐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이상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아직 확실하게는 아직 제가 손에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야당 쪽 사람, 지금 야당 쪽 사람 중에 적어도 40명 내외의 국회의원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투개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는 결론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뭐 조만간 그 사람이 맨들어 저한테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저는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양자택일하라 하는 좀 충격적인 제목을 붙여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무슨 선거를 캠페인하기 위해서 무슨 서울 메타시티,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던 아이디어인데 그거에다 김포를 붙이는 일, 무슨 공매도 처리 문제, 이런 획기적인 경제 정책 이런 등등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도 매서운 질타를 내리고 정책을 잘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을 들이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죄인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처참한 정치적 말로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 소리 없고 지금 다른 것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박주선 국회부의장, 제가 잘 아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그걸 못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봐준다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좀 곤란하니까 검사들이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검사들이 그렇게 무능하냐고 뭐 검사 쪽으로 돌렸더라고요. 이거 그냥 원격 비판을 하느라고 대통령을 좀 봐주느라고 그랬겠죠. 뭐 검사 선후배로서 좀 예절을 갖추려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 예절이고 자시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한동훈 이동관 탄핵 그리고 쌍특검 이 특검에는 또 김건희 특검이 또 포함되어 있고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이런 걸 가지고 하여간 168명이가 있는 수를 가지고 지들 맘대로 그냥 국정을 분탕질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 적당히 하고 인용안에 시켜서 좀 꼴통들 좀 나이 든 사람들 적당히 제치고 좀 소울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국정을 약간 정책을 좀 쇄신하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양반이 그 태블릿 PC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원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죄라고 얘기하는 태블릿 PC 이것은 천하를 뒤엎을 만한 그냥 치명적인 그런 과오라고 보기에는 좀 말이 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서 아니 그 나쁜 것을 당신 옹호하고 막 댓글이 몇 개 떴더라고요. 옹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과오에 비해서는 그것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과감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수년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실수, 미스테이크, 소위 그런 것을 탕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윤석열 캠프가 완전히 그냥 콜랩스 망해버리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완전히 선거의 주도권을 이재명 파가 때려잡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적당히 보호해야 할 만한 논리적인 가치가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만족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재명과 비교해서 훨씬 높으니까 이것을 하여간 엉덩이를 때리든지 막 팔을 끌어당긴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하겠지만 금년 이달 11일 토요일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그 항의 집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크게 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을 반대하는 범국민 투쟁 운동이 있었죠. 범투의 운동. 거의 1969년, 70년 그때인데 그것처럼 거대한 국민운동이 될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상황을 낙관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고 만약에 그걸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있는 사람을 지명을 하세요. 지금 그 사람하게 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모른 척하고는 선거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사당 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에는 보수 신당이 하나 나올 것이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분당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그 더불어민주당 분당 사태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등이 그쪽에 비명파를 잡아갖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전라도 말라 깔짝깔짝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어쩌고 했는데 글쎄 뭐 제가 남이 하는 노력에 재뿌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비명계로 있는 그 노련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 깃발 아래 새 당을 만들려고 할까요? 만들려면 자기들이 만들지. 그래서 거기는 있잖아요. 이상민이, 서른이 다 5선 국회의원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도 옛날 초기 민주당 정권의 중도 우파 그런 입장으로 당을 만들고 아마 그것이 전남 지역에서는 이용섭 전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맞장구를 쳐서 아마 옛날에 안철수가 호남에서 국민의당으로 속담으로 재미를 봤던 그런 식의 정치 활동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에는 이준석 씨가 끼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아마 그러나 이준석은 현재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미 사유나라 끝났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그래도 좀 옹호하고 그 사람 끝까지 쌓아놔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뉴환인데 이뉴환도 요새는 포기한 것 같고 지금 오늘 현재로는 아마 하태경 정도가 옛날에 바른미래당 그 의리를 생각해서 이준석을 쌓아안겠다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는데 하태경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위상은 꽤 높지만 지지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서 적당하게 붙는 것을 도모하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친견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합위원회 간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태경을 자세히 관찰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누구가 사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만 빡빡하고 이런 사람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전직이 주사파라고 그러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그러나 정치적 역량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하태경 같은 사람이 마포에 와서 정청래하고 붙으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겁니다. 저는 하태경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쌓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이제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요새 김종인 같은 그 천하의 눈치 빠른 양반도 아이고 하태경 네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죠. 이준석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소속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준석도 국회의원 한 번 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기를 자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덕담 삼아 기대하지만 큰 정치적 세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쪽 보수 진영에서 여러 단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작년 11월 그 보고 기준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러 가지 그 정당, 소위 말해서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 중에서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41만 몇 명이 돼요. 제일 커요. 그래서 어떻게 조원진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았지? 난 정말 놀랐네. 그거 했더니 확실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통일교 교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도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도부가 필요하다 하고 생각해서 아마 그 조원진의 당과 지금 자유통일당을 하는 정광훈 목사 두 개의 당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모으는 그런 입장인데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과는 관계를 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쪽에는 제가 그제 무슨 방송을 통해서 참 속단 말로 뭐 줄 거 다 줬는데도 배신당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정치적 이혼을 확실하게 해라. 그래야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부정선거 반대운동 그건 국민의힘의 윤석열하고 쫙 갈라지는 거니까 그것에 과감하게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를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슈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정공원의 자유통일당도 연합의 대상이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정당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정당 당원 수는 매년 11월에 마감을 합니다. 시급을 발표해서.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당이니 무슨 자유통일당이니 무슨 뭐 내일로 미래로 당이니 뭐 그 사람들이 11월 말까지 말인가 20일인가 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해 보십시오. 까지 그 이름을 다 안 넣으면 지금까지 뭐 몇천 명의 당원으로 우물우물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요새 신문광고 열심히 내고 하는 당도 가만히 보면 몇천 명도 되고 10,000명도 안 되는 데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광고만 때리는 형식이 돼버리고 또 제가 뭐 옛날 자유통일 기독당에 관계를 해서 제가 압니다만은 4.15 총선에 정당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확실한 그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종교적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 사람들이 교회가 많습니다. 이 정광훈 지지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적어도 100몇십 개인데 적어도 100개 이상은 투표구에 투표가 한 지역에도 여러 개의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구에 100개 이상의 투표구에 기독통일당이 단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부정선거죠. 말해요. 4.15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에 63대 30.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이제 다 뽀록이 났어. 속단 말로 다 뽀록이 났는데 이걸 그만두고 난 다음에 또 어물어물해갖고 정책이지 뭐니 인재 영입이니 뭐 해갖고 선거를 치른다? 하느님이 웃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웃을 거야. 이래가지고 선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을 틀 사람이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에게 이걸 달하면 당신은 역사의 영웅이 될 수도 있다 하고 내가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심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지나가면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한 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달성에 가서 차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중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특별 성명이나 이런 것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별소리 다 합니다. 정치가 무슨 막 구태타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이 정치가 말도 안 되지. 이거 무슨 놈의 장난이냐 이거야. 사기지.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2020년 파이낸셜 투데이 아주 긴 기사입니다. 제가 막 쫙 다 읽었는데 이거 뭐 대단합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이걸 몰라서 못 읽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 전부 다 읽었는데 이라크에 유혈 폭동한 거 이거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선거 기계 때문에 조작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든 종주국이 대한민국에서 그걸 안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든 그 회사가 전부 단독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경쟁 나누고 그 사람들이 다 또 여기 이용했어요. 뭐 거기 LG 기계도 있고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이거 콩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도 이거 뒤집어졌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장수풍뎅이하고 그 사슴 벌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걸 딱 키우는 걸 보면 걔들이 다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서로 간에 싸움하고 그리고 암컷은 그 무장 체제가 안 되고 그냥 번식하는 데만 맞아요.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그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게 다 보여. 지들은 지들 나름의 삶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근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풍뎅이하고 하늘벌레가 싸우면 장수풍뎅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반밖에 못 살고 그러니까 다 알아. 아는데 걔들은 우리가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서 선거 노름으로 장난치는 걸 하느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느님이 보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다른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걸 커버하기는 이미 지났다. 시한이 지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뭐라고 할까? 자기의 인간적인 도리와 명운을 다 걸어서 투척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위기에 자기를 역사에 투신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반드시 해서 이 나라가 제발 우리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뭐요? 질서와 뭐죠? 법치와 정의, 예? 그런 거 하는 그런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거 한참 써봤는데 법치와 정의, 공정과 질서, 그렇죠? 공정과 질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잘 전달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도 마음이 급해서 그쪽하고 잘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유튜브를 몇 차례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옛날 검찰총장의 시절에 전화번호에도 보냈고 또 다른 관계자에게도 그런 걸 좀 제발 좀 읽어봐라. 사태를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장수풍뎅이가 되든 사슴벌레가 되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앉아 있다. 이거 다 안다 이제. 이제 감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정의와 바른 입장에서 쓰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김경재 세상의 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에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